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오과장 김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요통과 골다공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저희 이제 정형외과 쪽 광고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제 척추 쪽으로 해서 여러 주변 분들이 있으면 좀 진료도 보시고 그다음 주변에 소개도 해드리라는 의미에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통은 대부분이 이제 많이 아시는 주제긴 하지만 대부분 디스크와 관련돼서 이제 올 수 있는 증상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이따가 이제 그 요통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보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정형외과 진료를 보다 보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시던 분을 계속 이제 추적 관찰하는 것도 저희 정형외과 일이고 골다공증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발견해내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제 요통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허리 통증에 관련해서 이제 허리의 생김새라든지 생김새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진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치료 가장 중요한 예방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허리라는 건 이제 5개의 이제 요추 뼈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의 척추는 경추 7개와 흉추 12개 그리고 아까 말씀 요추 5개 그 밑에 이제 천골이라고 해서 천골 밑에는 꼬리뼈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허리뼈 자체는 이제 허리뼈뿐만이 아니고 디스크하고 주변으로 나가는 신경가지 그리고 신경가지가 이 중심에 있는 척수 신경으로부터 양쪽으로 좌우로 대칭하게 해서 각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나 상지 쪽을. 그래서 이 2개 하나의 이 허리뼈가 아닌 2개의 허리뼈가 하나의 운동 단위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되겠고 그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이 뒤쪽에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릎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어깨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일 관절로 돼 있어서 양쪽에 이렇게 2개씩 있지만 허리 관절은 관절 수로만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도 역시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로 이루어져 있고 차곡차곡 이제 쌓인 구조였고 상부의 흉추와 하부의 골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통이 오는 부위는 만약에 디스크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요추 5개 중에 상부가 아닌 하부에서 주로 그 원인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추 뭐 우리가 흔히 뭐 3번, 4번 디스크다, 4번, 5번 디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 4, 5번이 가장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가끔 가다가 5번하고 천추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5번하고 천추를 연결하는 부분에서도 디스크라든지 요통의 원인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역할을 간략히 얘기하면은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관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신경줄은 이제 뇌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다리 근육에 전달하는 전깃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디마디마다 좌우로 신경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신경가지가 하는 역할들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거는 무릎을 펴주는 신경이고 어떤 거는 발목을 들어 올려주는 신경이고 어떤 거는 발가락을 굽히고 펴고 하는 신경이고 해서 각각 역할이 다 다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무수한 후관절 중에서도 허리뼈 쪽은 그 굽힘하고 편, 그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든다든지 그걸 이용해서 다시 편다든지 하는데 오히려 디스크 자체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근육과 인대인데 허리 운동에 이제 필요한 힘과 근력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안정성을 제공을 한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허리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환자라든지 아니면 건강하던 분들이 이런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은 근육하고 인대밖에 없겠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 디스크라든지 후관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활하면서 노화되면서 다 닳기도 하고 인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손을 따로 댈 수도 없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운동이 이제 필요한데 그건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통의 원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맨 처음 디스크를 다 대부분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90% 이상이 염좌입니다. 염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좌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근육이 뭉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사실 사전적으로 염좌라는 거는 근육이나 인대가 살짝 이제 찢어지거나 늘어나서 긴장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좌 같은 경우는 2, 3주 이내에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드물게 이제 만성화나 재발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연관이 되는 거는 이제 무리한 허리 동작이라든지 살이 찌신 분들 그리고 급격하게 체중이 느신 분들 이런 분들은 허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절에 이제 하지 관절에는 부하가 세지기 때문에 염좌라든지 디스크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흡연도 역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요통의 원인으로 또 많은 것은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허리 아픈 경우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아까 얘기한 디스크라든지 관절 쪽이 또는 근육이나 인대가 이제 약화가 되기 때문에 요통이 오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연관되어 있는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골다공증에 의해서 허리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골다공증으로 인해 쉽게 우리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주저앉는 그런 골절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골절에 의해서 이제 허리 요통이 발생하게 되고 만성화가 돼도 그 골절이 아물고 난 이후에도 요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요통의 원인인 허리 디스크.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추간판 탈출증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디스크의 구조 자체가 그 중심부에 물주머니가 있고 겉에 이렇게 고무 밴드 같이 이렇게 탄력이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뭐 물렁물렁한 탄력 있는 젤리 모양의 디스크였다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수분 성분은 다 빠져나가고 중국 호떡같이 이렇게 좀 딱딱한 호떡같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충격흡수라든지 이런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증세는 눌린 신경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엉덩이로 가는 신경, 허벅지, 뭐 무릎, 종아리, 발 이런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눌린 부위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꺼번에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 요추 MRI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요거는 이게 이제 척추 아까 보여드린 뼈고 요 사이에 있는 이것들이 다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들거나 그러시면 이런 디스크의 간격 자체가 얇아지니까 딱딱해진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좁아진다든지 이런 증세로 인해서 또 다른 부분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이 뒤에가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 자체가 있던 것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양상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허리 디스크 MRI입니다. 그럼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정형외과를 뭐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를 환자분들한테 여쭤보죠. 다친 적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아프신지, 뭐 누워서 촉진도 하고 엎드려 만져보기도 하고 합니다. 초기에는 엑스레이가 이제 뭐 괜히 찍는 건 아니고 엑스레이를 토대로 해서 디스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고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표현 방법이 워낙 지방마다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마다도 다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뭐 전기 오듯이 다리가 찌릿찌릿해요, 우리하게 아파요, 뭐 먹먹해요, 남의 살 같아요, 막 땡겨요, 찔러요, 쑤셔요. 뭐 발끝부터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엉치부터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뭐 발바닥에 기분 나쁘게 뭐가 붙은 것 같아요. 걸을 때마다 휴지가 붙은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쁘게 따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증거로 해서 이게 이제 허리 디스크인지 아니면 다리가 또 아플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뭐 그 이외에도 근육 질환이라든지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 나가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이제 당기는 증상, 다리가 이제 아픈 증상은 항상 요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디스크를 같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에 효과가 없는 통증이라든지 신경학적으로 마비가 진행되는 것, 힘이 빠진다든지 감각이 막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밀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진을 하게 되고, CT도 물론 디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별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역시 MRI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그 이외에도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근전도라든지 이런 검사도 추가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치료 방법을 알아보면 디스크 증상이 경미하다. 대부분 90%가 약물 치료입니다. 요새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수술하기 싫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이제 디스크 자체라는 병 자체가 2개월에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90% 이상이 좋아지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이라든지 마비가 진행되는 분들은 수술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10명 중에 뭐 5명을 수술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나중 가서 증상이 남아서 수술하는 경우가 통계학적으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90%로 진행이 되고, 당연히 전제 조건으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제 급성기에 굉장히 일어나지도 못하는 정도의 요통이라든지 디스크 증상,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으신데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극복하고 싶다고 해서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초기 급성기에는 2, 3주가량의 침상 안정을 교과서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활동을 이제 2, 3주 정도 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하게 되고, 정형외과 의사의 안내에 따른 일상생활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증상이 이제 지속될 때 특히 이제 하지방사통이 문제가 되는데, 약을 먹거나 휴식을 취했는데도 이 방사통이라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쭉 찌릿찌릿하다거나 저린 거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증상이 계속되면 이제 그 밖에 수술을 하는 단계 비수술적 치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간편하고 저렴한 가격대의 신경 주사를 통해서 효과를 많이들 보시고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신경 성형술이나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고 최근에 소개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기준을 정확하게 좀 잘 잡아서 해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그래도 안 되거나 아까 얘기한 마비 증상이 진행되는 분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한다든지, 뭐 어떤 분들은 유압술을 한다든지, 어떤 또 분들은 디스크 치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설명드려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예방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방을 하는 거고, 디스크가 오고 나서 수술을 하는 단계까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과 인대의 힘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떨어지고 골밀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이꼴 예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은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을 튼튼하고 뭐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규칙적인 운동이다. 당연한 얘기들이고, 가장 좋은 운동으로 척추 쪽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운동은 수영인데, 수영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 자유형하고 배영은 우리가 앉아서 하는 운동이나 서서 하는 운동이 허리에 부하가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운동인 수영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정식 자전거라든지 빠른 걸음 정도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근력을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을 할 때는 당연히 올바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척추 쪽에서는 물건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하냐면은 허리를 핀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무릎 보시는 저희 과장님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상하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허리 쪽 입장에서는 물건을 들어올 때 허리를 절대 굽히지 말고 핀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운반할 때도 올바르게 하시고,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를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자체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금연하셔야 되고 서 있거나 앉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바른 자세라는 거는 다른 게 없고 서 있을 때 당연히 이제 허리를 펴고 서 계시는 게 좋고 허리 구부정하게 있는 건 안 좋고 앉을 때도 의자 뒤에 엉덩이를 딱 붙여가지고 앉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새 뭐 코어 머슬 강화 운동이니 뭐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 딱 치면 이런 그림들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다 입증이 된 운동들이 그래도 있어서 이 중에서만 제가 좀 골라보면 저는 어떤 운동을 권유드리냐면 일단 엎드려서 하는 운동인데 엎드려 누워서 팔꿈치를 대고 허리를 펴주는 이 운동 자체가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쫙 핀 상태에서 들고 5에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반대편을 또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해서 이 엉덩이 쪽 근육을 좀 강화를 시켜주면 아무래도 허리에도 좋고요. 그 반대로 다리는 딱 붙인 상태에서 상체만 되는 운동을 또 5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그냥 뭐 제가 설명드리고 뭐 적어드리기도 하고 용지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지켜지시지 않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100번을 하라고 했으면 그냥 100번을 정말 의무적으로 그냥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진짜로 하게 되면 온몸에서 이제 땀이 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한 3개월 정도 유지하시면 효과가 돼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근력이 강화가 돼서 이 이후에는 이제 복근 운동, 이거와 반대되는 운동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코어 머슬이 다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요거를 좀 위주로 허리를 피는 운동.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저도 해봤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 그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 상체 자체가 처음부터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통해서 일단 유지를 쭉 하는 운동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통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가 아픈 원인은 굉장히 많지만 가장 많은 건 근육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디스크 자체도 물론 그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전은 뭐 화학적 물질이 나오고 뭐 염증 작용에 의해서 요통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은 원인은 염좌이기 때문에 일단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뭐 가까운 정형외과나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고 디스크가 있으면 모두 수술을 해야 하나요? 1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입니다, 수술은. 그리고 나머지 이제 9분들은 운동 통해서 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허리가 아픈데 운동을 해도 될까요? 급성기에는 역시 한 2, 3주 정도 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허리 고치는 비수술 치료법, 아까 말씀드린 신경 주사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 이외에 신경 성형술이나 수액 감압, 디스크 고주파 용해술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자주 하는 시술 치료법은 아니고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알면 되시고,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리 뒤가 당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무과라든지 아니면 앞에 접수하시는 우리 간호사분들한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데 왜 척추 쪽을 진료를 보게 해주시냐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다리가 이제 뒤가 땡기고 하기 때문에 척추 쪽 질환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디스크와 관련된 증상이라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디스크 이후 수술 고려 중입니다. 어떤 수술이 필요한가요? 이런 거는 대부분은 디스크 자체만 없애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압술이나 디스크만 자체만 없애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인공 디스크라든지 유압술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걸을 때 발바닥 저리는 것이 관련이 있나요? 물론 이제 그 허리 디스크들 중에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하부 맨 아래에 있는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 발바닥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이외에도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당뇨 신경병증이 있다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디스크랑도 관련이 있지만 다른 질환 상상인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골다공증 간략히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원인, 그리고 증상, 진단 방법, 치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은, 우선 골다공증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기를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의가 이제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골밀도가 약해지면서 이와 같이 이제 구멍이 송송송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공같이. 그래서 뭐 부실공사 누가 책임지냐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경우 책임질 거는 사실 그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노화되면서 뼈도 약해지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호르몬 연관돼서 에스트로겐이 또 칼슘이라든지 이런 데 대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줄어들고 그러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은 칼슘, 비타민 D 섭취를 증가시키고 금연하고 술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운동을 젊었을 때는 좀 많이 하셔야 중력에 의해서 뼈가 탄탄해진다고 보고도 돼 있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량이 저하돼서 생기기도 하고 45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되면서 또 생기기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은 원래 뼈가 좀 약하시고요. 갑상선하고도 관련이 있고 심부전 관련이 있고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골다공증 증상, 저 골다공증인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는데 골다공증은 사실 증상이 없습니다. 무증상이고 대신에 이제 골절이 골다공증에 의해서 쉽게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골절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세 부분이 많이 골절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할머니는 그렇고 할머니분들 같은 경우는 기침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팠는데 사진 찍어보면 뼈가 주저앉았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버스 뒤에 타고 가다가 요철을 좀 높은 걸 탁 하고 넘었는데 그 허리가 아파서 오셨는데 보니까 압박골절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강조하는 이유는 언론이나 매스컴에 상당히 소리 없는 도둑, 간질환 이런 것도 있지만 소리 없는 도둑 중에 하나가 이 골다공증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라는 거는 본인이 신경 쓰지 않으면은 알기가 힘들고요. 특히 이제 50대 넘어가신 가정주부님들이 이제 폐경이 되고 몇 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걸 검사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 통해서 골다공증 진단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사소한 충격이나 낙상에도 갑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해서 보면 이 척추의 압박골절이라든지 그냥 집에서 이불 개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넘어졌는데 할머니도 고관절 골절 온다든지 손목 짚었는데 살짝 짚었는데 손목 골절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척추 쪽에 압박골절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우리가 한번 이 척추의 압박골절이 발생을 해서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치료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 뒤에서 보실 시멘트 같은 것을 넣어서 굳히는 시술이고 치료를 안 하게 돼도 그게 어느 정도 쫙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굳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굳은 뼈 위아래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발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척추 쪽에도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고 이게 이제 여러 군데 발생하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서 네모내야 되는 뼈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 쐐기 모양이 돼버리면 꼬부랑을 먹게 되는 겁니다. 허리에 이제 통증도 있고 만성적인 통증도 있고 부가적으로 이제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 사망 확률은 이제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약 3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뼈가 이렇게 굵은 기둥 사이사이에 구멍이 큼직큼직하게 있긴 있지만 많지 않은 반면에 골다공증은 이 골밀질 자체가 얇아지고 구멍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정상뼈하고 골다공증이 있는 뼈 자체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압박골절이 있으면 이런 시멘트를 굳혀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으면 이 위아래 뼈들이 또 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넘어져도 또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오면 굉장히 척추 압박골절은 힘든 질환이 되겠고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서 그 고관절 자체가 부러지게 되는 경우에 인공관절로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멘트 넣는 시술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한 거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술 자체가 위험하거나 그런 시술은 아니고 하고 나면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환자분들 보조기 착용하고 바로 걷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멘트만 딱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주저앉고 또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서 안에서 풍선으로 쫙 부풀려서 높이를 좀 회복시킨 다음에 이 안에 시멘트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무시무시한 골다공증을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진단은 굉장히 간소합니다. 의외로 심플하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젊은 성인의 정상 뼈 상태랑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대 위에 한번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T스코어라는 그 T 점수가 계산이 되는데 그거를 수치적으로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사이 값은 이제 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T값이 이거보다 1, 마이너스 3.5다. 1만큼 감소하면 정상인에 비해 골절 발생률이 2, 3, 두세 배 정도 증가하더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와 이제 약물 치료가 있는데 우리가 약물 치료는 알아두셔야 될 게 골다공증이 진단된 분들에 한해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있고요. 마이너스 2.5 이하인 분들에게 한해서만 이제 약물 치료를 정기적으로 계속 하게 되고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가끔 이제 환자분들 오셔서 골다공증을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는 약을 드시다가 의사가 별 얘기 없으니까 그냥 중단해 버립니다. 한 뭐 태어날치 약만 한 3개월 받아 가시고는 다 드시고는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좀 드셔야 됩니다. 의사가 중단하라는 때까지.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정형외과 외래에 오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가면서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수치를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치료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과 낙상 방지, 체중 부하 및 근육 부하 운동, 그다음에 금연하고 적정한 음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들에는 흔히 알고 있는 우유, 치즈, 유제품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이외에 뭐 장멸치, 뱅어포, 물미역 등의 해산물도 칼슘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이제 도와주는 비타민 D는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노른자, 우유도 역시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외선 노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너무 안 쐬면 뼈가 약해지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분 이상은 햇볕을 좀 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좋으시고 뉴스나 이제 매체 같은 데 보면 골다공증 치료나 예방 치면 이렇게 뭐 장황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줄인 건데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젊은 사람 운동 많이 하고 50대 넘어가면 칼슘제나 비타민 D 들어있는 음식 원하시면 뭐 영양제까지도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옆에서 부축해주면 당연히 넘어질 일은 없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혼자 가시다가 넘어지시거나 다른 이제 뭐 일 같은 거 하시다가 넘어지시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연세 드시면 운동 방법을 좀 가벼운 근력 운동 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뼈가 빠지는 것을 막는 약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골다공증 약인데 골다공증 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이 이제 빠지는 작용을 막는 게 있고 이미 다 빠져버린 뼈에서 칼슘을 더 뺄 게 없기 때문에 칼슘을 채워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채워주는 약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뼈가 안 빠지게 하는 약이다. 그래서 뼈를 생성해주는 약도 있긴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약들은 대부분 처음에 쓰고 있는 처음에 나온 뼈가 빠지는 걸 막는 약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를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볼 때 6개월 이상의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이라든지 권장사항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골다공증 위험인자를 갖는 폐경 이행기 여성이라든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위험인자를 갖는 50에서 69세 남성, 70세 이상 남성, 골다공증 골절이 있던 분, 그러니까 뭐 척추에 예전에 압박골절로 시멘트를 넣었던 분이다. 그럼 1년마다 한 번씩 좀 받아보시는 게 좋고 2차성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골다공증 자체가 온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뭐 다른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빠진 2차성 골다공증이라는 거를 의미하고 대부분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골다공증의 약물 요법을 시작할 때 당연히 이제 뭐 보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골밀도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방사선 소견에서 척추골절이나 골다공증이 의심될 때,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골다공증 치료를 받았는데 중간에 임의로 중단하거나 아니면 의사 얘기 없다고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시 외래 오면은 저희가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골다공증과 요통에 대해서 알아봤고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